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이 무엇일까? 뭐라고 했어요? 그건 결국 성욕이라고 본 거예요. 최한기는. 성욕은 즉 사람들이 탑으로 삼았던 주제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스갯거리로만 삼았던 거죠. 육담, 해악, 음담, 패설 정도에 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최한기라는 학자는 아주 정면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정면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을 학문적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런 최한기의 이런 생각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현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성에 젖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한기는 성적 교섭이라든가 아이를 낳는 출산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요. 가치를 배제하고 현상으로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결국 남성과 여성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똑같다. 왜 똑같냐면 본능에 충실하니까. 어떤 본능에? 성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출산이 결정되는 것, 또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도리어 주도적이다. 그렇게 봐요. 이건 오늘날 학문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최한기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말하자면 볼거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몰래 숨어서 보는 사파 같은 거죠. 그걸 우리는 춘화라고 말하잖아요. 춘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 선생도 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춘화였거든요. 독일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포르노그래피야 라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다 웃고 가요. 그게 뭐 포르노그래피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포르노그래피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포르노그래피는 아니지만 이것도 대단한 포르노그래피였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이 억압당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포르노그래피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당신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 공감은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뭘 하는 거를 보기는 그렇고 개를 등장시켜서 그걸 지금 이게 시선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 지금 개가 본능적 욕망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두 명의 여성이에요. 두 명의 여성인데 자세히 복장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분은 이미 기혼자인 것 같아요. 이분은 결혼을 한 젊은 마님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아마 하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가? 두 사람 다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를 상상하고 있어요. 뭔가를 상상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우리의 시선은 남성의 시선일까요? 여성의 시선일까요? 아마 이 그림을 여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화가는 분명히 남성 고객을 염두에 두고 이걸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남성인 겁니다. 그러면 남성인 그림의 감상자는, 관찰자는
관찰자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포르노그래피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의 표정이겠죠. 너희도 좋잖아. 그 생각인 거죠. 이런 거 좋아하는 너희의 표정을 보는 내가 기분이 좋다.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거는 춘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 두 명의 여성은 도구가 된 거예요. 타자화 된 거예요. 그림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림 속의 주인공은 두 마리의 개고요. 실제 주인공은 그 강아지들을 바라보는 두 여성의 야릇하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남자 선비인 거죠. 그런 정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관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이제 이 말씀하고 진짜 10분 쉴게요. 그런데 최한기는 어떻게 봤어요? 생물학적으로 성욕의 문제를 검토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욕은 남성의 것도 아니고 여성의 것도 아니고 인간 모두의 것인데 단지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욕망이 줄어들고 나이에 관계없이 질병이 있거나 근심 또는 고통,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욕망은 줄어든다 이렇게 봤어요. 그건 생물학적 관찰이죠. 그래서 결국 몸에 얼마나 전기가 축적이 되었느냐, 전기가 축적이 많이 되면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기가 약하면은 시들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금기의 대상이거나 이거 자체가 죄악시되어야 할 것은 전혀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동등한 그리고 경험적인 과학적인 성담론을 최한기가 처음 시작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이제 강요된 죽음 또는 자발성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사회적 살인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무섭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무섭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건 이슬람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다 사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합리성에 토대해서 실용성에 토대해서 그리고 대결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대개의 일들은 그렇게 무격다짐으로 해결이 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회적 살인의 희생자 중에는 영조의 딸도 있어요. 영조의 딸. 그 영조의 딸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옹주죠. 그이는 왜 자살을 선택했냐면요. 월성이 김한신이라고 하는 선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김한신이라고 하는 분이 일찍 아들, 딸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인 옹주님이 자살을 결심하고
아버지 영조 임금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제가 남편을 따라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편지를 받은 영조가 어떤 답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조는 아까 우리가 본 일반 양반들은 딸의 그런 편지를 받고서도 죽지 말아야 한다는 답을 못 보냈어요. 체면에 걸려서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면서. 근데 영조는 좀 달랐어요. 영조는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죽지 마. 이렇게. 너는 남편도 중하겠지만 애비는 중하지 않냐? 나는 임금이다, 임금. 내가 죽지 말라는데 네가 왜 죽냐? 내가 죽지 말라는데 네가 죽으면 그건 역적이야. 그러니까 넌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정된 날 자살해버렸어요. 영조는 아들은 미워하면서도 딸들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또 희한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내로서 살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격식에 얽매여서 또는 제도에 얽매여서 이념에 얽매여서 숨을 죽이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죠? 세상이라는 건 본래 그런 법이 없죠. 교칙이 아무리 엄해도 담장을 넘어가는 학생은 있기 마련이고요. 흡연 금지를 아무리 외쳐내고 벌을 줘도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풍경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8세기의 풍경입니다. 18세기 서울의 풍경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혜원 신윤복이라고 하죠. 혜원 신윤복은 이름난 궁중 화원 집안 출신이고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정조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정조시대의 화가인데요. 혜원 신윤복이. 정조와 혜원 신윤복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1. 찰떡궁합. 2. 상극. 어떻습니까, 여러분? 찰떡궁합? 상극. 정조가 한 많은 프로젝트에 그림 프로젝트가 많았죠. 반차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죠. 화성 성역 의궤도 그리고 임금님들의 초상화도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에서 항상 빠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혜원이었어요. 신윤복이었어요. 신윤복이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기록 속의 신윤복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는 즐거운 그림이지만 정조 임금님은 제일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정조 임금은 성리학적 가치에 가장 충실한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화가가 그려서는 안 될 그림입니다. 이건 나쁜 놈들이 그리는 아주 악질적인 그림인 겁니다. 근데 혜원 신윤복이 그린 그림은 대개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의 자유를 선택했고 그는 미학적 탐닉을 원했지만 결국 체제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그럼 혜원 신윤복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신체제 화가도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누구일까요? 신체제 화가는 정조시대 정조의 총아는 단연코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단원 김홍도는 언제나 임금님을 기쁘게 하는 그림만 그렸거든요. 가령 단원 그림이 그린, 김홍도가 그린 많은 풍속화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단원이 그린 풍속화는 다 주인공들이 행복합니다. 단원이 그린 그림은 가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단원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로서는 예외적으로 단원은 지방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잘 따시려면 단원처럼 살아야 되고 회원처럼 자유를 추구하면 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최한기는 아마 정조시대에 살았으면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건 사형감, 최소한 사형감이었을 거예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최한기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이게 지금 뭡니까? 배틀이잖아요. 최한기는 배틀을 그려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배틀을 조립할 수 있게 해부해서 그린 거잖아요. 즉, 최한기는 모든 사물을 어떤 눈에서 보느냐면 기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계적이다. 모든 것은 물질적이다. 그 모든 물질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결합돼요.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야말로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잖아요. 최한기는 사물을 기계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는 배틀을 그려도 우리가 배틀 그림을 조선시대에 여러 배틀 그림이 있지만 이런 배틀 그림은 없죠. 이거는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도 그는 그렇게 봅니다.